자, 이쪽 단원이 어떤 단원이냐면 모든 반응이요, 우리 힘에서 작용과 반작용 알죠? 반응도, 화학 반응도 정반응이 있고 역반응이 존재를 합니다. 그 반응들이 우리가 1단에서 배웠던 이렇게 하면 끝나는 이거를 역반응이 가능하지 못하다 해서 비가역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1단에서 배웠던 화학 반응은 다 이래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완결점이라는 게 나타났죠. 완결점에서는 일반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남은 반응물과 생성되는 생성물이 나타나는 거 기억하죠?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울 건 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역반응이죠.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반응을 가역반응이라고 불러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말만 하고 한 번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왜 정반응이 있고 역반응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뭐 저기 물리학에서는 뉴턴 아저씨가 힘은 원래 쌍으로 작용하고, 그죠? 서로 다른 작용점이 있으며 힘을 정의하잖아요. 화학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방향이 서로 다른 반응들이 충돌을 하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무질서도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안정도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 둘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체가 무질서합니까? 액체가 무질서합니까? 액체죠, 당연히. 액체가 무질서예요? 기체가 무질서예요? 기체도 당연히. 그런데 에너지적으로는 누가 제일 낮아요? 에너지가 고체가 제일 낮죠? 그래서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되려는 방향하고 무질서도적으로 증가하려는 방향, 실제로 이 무질서도적인 측면은 물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여러분들은 이제 물리학에서는 열 역학까지는 아니고요, 열의 흐름 정도만 배웠잖아요. 근데 이 열에너지의 흐름이 제1법칙, 2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흐트러진다는 거 배웠죠. 어떤 운동 에너지가 정확하게 모두 100% 위치 에너지로 가는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흐트러집니다. 무질서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무질서도적인 측면은 어쨌거나 덩어리적인 것이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에너지적으로 저런 방향이 있다면 반대로 안정화되려는 방향이 있어요.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되려는 방향. 그래서 우리는 화학에서는요, 에너지가 낮은 것이 안정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통합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이 이념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처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몇 대 몇으로 만들어졌죠? 1대1로 만들어졌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누가 더 많아졌나요? 양성자. 그렇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약간의 이해가 다르지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무거워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거워서 뭘로 돌아가기 쉬운데, 양성자로 돌아가기 쉬운데 양성자가 다시 중성자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맞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거운 쪽으로 간다는 건 무질서도를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알았어? 근데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로 갈 때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높은 데로 가야 되니까. 흡열이거든요.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주변의 온도가 자꾸 떨어지니까. 맞죠? 그래서 일방적인 역반응만 진행이 되어서 결국 양성자와 중성자는 7대1이라는 거죠. 우주의 질량비가 수소와 헬륨이 3대1인 이유가 그 7대1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아주 어려운 킬러적인 해석이었어요. 우주 빅뱅의 증거라고요. 온도가 떨어지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로 가는 일은 없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이해갑니까? 자,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충돌이 일어나죠. 자, 이런 무질서도적인 측면하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워요. 엔트로피라고 배웁니다. 이제 진로화학에서는, 여러분 편택 가서는. 알았어요? 무질서도를 엔트로피라고 부르고, 에너지적 안정도는 온도로 배우거든요. 온도로. 온도가 어떨수록 안정하다? 낮을수록 안정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깁스의 자유에너지 법칙에서 이것을 유도해서 이 공식을 통해 갖고 얘가 지금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비자발적일 것인지를 추론하는 그게 모티브가 됩니다. 얘들이. 알았죠? 뭐 여기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냥 예전에 한번 봤어 이거. 요 델타 H가 여러분 이렇게 읽어요. 비슷하지요? 엔탈피 내부 에너지라고 그래요. 내부 에너지 여러분 물리학에서 제가 그 얘기했죠.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누구라고 했어요? 무슨 에너지? 그래요. 운동 에너지입니다. 알아요.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했어요? 절대 온도 T. 그 같은 얘기라고. 이 델타 G가 0보다 작으면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모티브로 해서 정리한 게 깁스의 자유에너지 법칙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가역 반응에 대한 얘기가 쭉 써 있습니다, 여러분. 가역 반응은 전체 반응의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염화 코발트의 가역 반응. 자, 이거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염화 코발트가 어디서 들어봤느냐? 여러분, 염화 칼슘은 들어봤어요? 염화 칼슘 어디였어요? 제설제. 땅 얼었을 때 뿌리는 거. 근데 염화 코발트는 뭐냐? 물을 확인하는 시험지예요. 종이. 그래서 보시면 이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을 흡수를 해버리면 뭐가 되더라? 붉은색이 되더라. 그래서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뀌면 물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 가끔 예전에는요 리트머스 종이랑 헷갈리니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뀌면 산성이거든. 그거랑 헷갈리라고 가끔 잘 냈어요. 요즘에 그런 양아치 짓은 안 해요. 일단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그러면 이걸 가열하잖아, 여러분. 가열하면 물이 날아가잖아. 다시 푸른색으로 돌아와요. 수화물이라고 하던 저런 것들을 물 분자를 끌어당겨서 만들어낸 것 착화물이라고 하는데, 자, 정반응, 역반응에 대한 설명은 여기 있습니다. 정반응은 물을 붙이는 반응, 역반응은 물을 떨어뜨리는 반응이다. 색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물의 증발과 응축. 자, 여러분 요 측면으로 한번 볼게요. 무질서하고 에너지적으로. 액체가 무질서예요? 기체가 무질서예요? 기체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은 흡열입니다. 무조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거든. 여러분 제가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미안한데 사실 흡열이냐 발열이냐는요 그 중간중간의 격자 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해외 에너지라든가 이런 에너지를 모두 합쳐서 쓰는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예외적인 거 빼놓고는요 무질서도 증가 방향이 흡열이에요. 이거 참고로 알고 계세요. 대부분 다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중화 반응 빼놓고는요. 자요. 물보다는 수증기가 무질서하죠. 이거 흡열이에요. 액체가 기체되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이건 뭘까요? 이건 발열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증발은 흡열이다, 발열이다? 흡열입니다. 보다 높은 에너지로 가는 거지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응축은 뭐다? 발열이다.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왜? 요것이 시험에 나오고 요것이. 알았어요? 쉽게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정반응 물이 열을 흡수하면 수증기가 된다. 누구 증가 방향? 무질서도 증가 방향. 자, 수증기가 열을 방출하면 물이 된다. 이거 무슨 방향?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증발 뭐라고? 무질서도 증가 방향. 응축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 됐죠? 오케이? 다음 밑에 단어. 자, 가역 반응에 의해서 광합성과 호흡이 등장하고요. 석회동굴 종유 속 석순이 등장하고요. 탄산가스 분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광합성과 호흡은 생명과학에서도 많이 다뤄지니까 일단 광합성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것도 무슨 에너지? 비에너지가요. 그래서 흡열이에요. 흡열. 광합성은 흡열이다. 그럼 반대로 호흡은 뭐다? 발열이다. 호흡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발열은 흡열은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기억하죠? 네, 이런 것들입니다. 석회동굴 종유석 석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탄산칼슘이라는 애가 누구랑 만나면이에요? 이거 기억나니? 탄산칼슘이
염산과 만나서 염화칼슘 물 이산화탄소 나오는 실험. 이건 중간고사 범위였잖아. 계수 염산 앞에만 2가 붙고 나머지 다 1대 1대 1이었던 거. 그치?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하고 얘가 반응하면 실제로는 중간 과정인데 탄산수소 이온이 생겨요. 탄산수소 이온. 이게 정반응이에요. 정반응. 석회 동굴이 뭐 하는 거죠? 뚫리는 과정입니다. 뚫리는 과정. 석회 동굴이 뚫리는 과정. 녹는 과정이죠. 그러다가 역으로 가면 이게 앙금 생성이에요. 이게 앙금이잖아. 탄산가스이.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 종류소, 밑에서 올라오는 거 석순. 둘이 만나면 뭐가 돼요? 석주가 돼요. 이게 석회 동굴이에요. 이게 석회 동굴. 뚫리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하수가 이산화탄소가 들어간 배경은 언제죠? 원시지구예요. 여러분. 알았어? 내가 왜 통합과학과 연관시켜 주냐면 과학은 하나예요. 근데 화학이나 물리 정도 되면은요, 어떤 특정 현상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거를 배제시키는 것 뿐이지, 원시 지구에는 92%가 CO2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왜 물에 녹았느냐가 중요해요. 왜 녹았어요? 지구의 기온이 떨어져서요. 왜 떨어집니까? 충돌을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이해 갑니까? 미행성과의 충돌 때문에 마그마였잖아, 마그마 바다. 근데 그게 굳으면서 기권이 형성되고 직권이 형성되면서 비가 내려서 수권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녹는 거예요. 근데 그 수권이 바다만 있는 게 아니잖아. 땅 속으로 들어가서 뭐 육수가 되는 거예요. 육수, 고기 국물. 맛있겠죠. 죄송합니다. 육수는 지하수나 담수, 그 다음에 빙하 이런 것들 뜻하는데, 이런 것들 속에 CO2가 녹아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물이 뭐다? 탄산수다. 탄산수. 우리나라에 탄산수 나오는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이 얘기하면 또 옛날 사람 얘기 드릴 텐데, 여러분들 자기네 학교에서 수학여행 제일 멀리 간 때 외국인 사람 흔들어봐요. 나 외국 나갔다 왔다. 수학여행. 똑같네. 니들이랑 나나 자식들. 뭘 난 또 일본 갔다 온 놈 있는 줄 알고. 수학여행 어디 갔다 왔어요? 제일 먼데? 아, 니들 코로나 세대냐? 이 불쌍한 것들 어떡하냐. 야, 고등학교 때는 안 갔어? 안 갔다. 선생님은 경주, 설악산, 여기 딱 두 군데 갔어요. 중학교 때 경주, 고등학교 때 설악산. 일본이 어딘가? 우리 일본 못 가요. 주적의 다음 주적이 일본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난 북한 사람들요, 늑대인 줄 알았어요, 다. 초등학교 때까지. 이빨 나고 막. 포토를 그렇게 그리게 유도했거든요, 나라에서. 그리고 단발하는 거, 방공, 방첩 써있고 막.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 깜짝 놀랐어요. 그 설악산에 오색 약수터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거기가 탄산수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먹었잖아. 그냥 약간 다른 약수보다 좀 쓰고 쏘는 맛이 조금 있어요. 그렇다고 코크나 사이다처럼 다 이러지 않으니까. 알았어요?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하수는 그런 물들이 있어요. 그 독일도 여러분, 원래 마르크스 공화국이가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 패하고 걔들이 그걸로 바뀌었지만, 독일이 도이칠란트였잖아요. 걔들이 왜 전쟁을 일으켰냐? 프랑스 국왕이 생일 때마다 독일산 탄산수를 가지고 오길 바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라고 하죠. 여럿이 무리가 이렇게 탄산수가 다 받치. 게르만족이 쪽팔리게. 게르만족 어떤 애들이에요? 로마도 걔들 지나갈 때 이러고 있었던 엄청난 애들이 싸움 민족인데 화약 때문에. 그래서 그 화약을 만들려고 뭐가 만들어진 거죠?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쟁이 터진 거죠. 1차 세계대전. 알았니? 자, 지금 과학사를 잠깐 하다가 석회동굴도 가역 반응이고요. 여기 탄산 칼슘 있죠? 여러분 이 현상 어디서 봤어요? 이 반응. 막 머릿속으로 떠올려봐요. 통합과학 시간에 산화환원 반응에서 철의 재련 과정 있죠?
철의 재련에 용광로에 집어넣는 게 철광석 말고 뭐 있었어요? 코크스. 그렇죠. 그리고 석회가루. 바로 탄산칼슘을 집어넣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탄산칼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산화탄은 이거 아니에요. 그 철광석에 들어있는 규산염이 있죠.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얘가 해요. 누가? 이산화칼슘. 이산화칼슘이 SiO2랑 반응해서 규수산칼슘으로 얘들을 제거합니다. 물론 그거 시멘트 만들 때 써요. 그리고 탄소강을 만들어내죠. 수소산 철만 나오는 거 아닌 거 알죠? 철에 코쿠스가 섞여 나온단 말이야. 그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탄소강 중에 제일 센 거 선철이라고 불러요. 먼저 선자를 써서 선철. 걔가 그 아파트 만들 땐 쓰지 않고요. 왜? 좌우로 흔들리면 휠 수 있으니까 좀 낮은데 넓은 면적, 백화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만들 때 그거 선철 써요. 기둥으로. 알았습니까? 그걸 좀 가열하면 강철이 되고요. 탄소를 좀 빼내면. 우리 자동차나 무기 같은 거 더 가열하면 부드러운 연철이 되는 거, 철사죠. 탄소 함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셨습니까? 거기서 나오네요. 이것도 가역 반응 가능하다는데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이렇게 딱딱한 돌멩이가 이렇게 분해된 상태에서 CO2가 다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이거 완전 고립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어떤 것도 다 가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열린 계에서는요, 비가역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기체가 발생하면 비가역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거 비가역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들어오기 어려워요. 알았습니까? 자, 비가역 반응은 그래서 혹시나 자기네 학교에서 틈새 공략이라 해가지고 가역과 비가역을 구분하는 문제를 낸다.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내겠어요. 비가역은 정말 귀한 거예요. 드문 거라고요. 그래서 비가역을 딱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십시오. 첫 번째, 기체가 발생하면 비가역입니다. 아시겠어요? 기체가 발생하면 비가역이고, 두 번째, 빠른 반응 있죠. 물론 이거 기체도 발생합니다. 빠른 반응 뭐예요? 빠른 반응이라는 게 연소, 빛과 열이 나는 거, 이런 거 비가역이에요. 어차피 기체 발생하는 거니까. 그 다음 중화 반응 비가역이에요. 중화 반응, 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앙금 침전, 앙금 반응 혹은 침전 반응이라는 거 있죠? 그거 비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준소도 비가역. 왜? 자면 돌아올 수 없어. 돌아왔어요. 하이파이브? 질문이 여지껏 여기서 수업하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처음이에요. 오늘 음료 쏩니다. 자, 근데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준서 맞아요. 자, 질문하세요. 치료? 그러지 마세요. 준서 변했습니다. 자, 근데 3번은 왜 가역이 있어요? 3번이 아까 그 탄산가슘이요? 저 탄산가슘 반응은요,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그거 비가역일 가능성도 있고요, 가역일 가능성도 있는 두 가지를 공존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내가 1, 2, 3, 4번 다 비가역이라고 써놨잖아. 저거 닫힌 계라 해가지고 고립계라고 그러죠. 고립계. 물질의 출입도 없고 에너지 출입도 없는 상태는 다 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비가역이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비가역이라니. 일상생활에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전에는 다음 중 비가역 반응을 해가지고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흐름상 얘는 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흐름상. 자, 뭐죠? 기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금속과 산의 반응이 있죠. 그것도 무슨 기체 나와요? 수소 기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화 반응 있죠? 침전 반응 있죠. 여러분, 침전 반응은 뭐 기억나요? 이거 뭐예요? 나칼지다. 걔들이 구경꾼이요. 그거 뺀 거. 예를 들어 박하사탕. 기억나요? 박하사탕. 무슨 색깔? 흰색, 하얀색 앙금. 이런 것들. 지금 여기도 봐봐요. 나 칼질. 칼질 당했잖아. 누가 앙금해? 얘가 앙금이지. 나 칼질. 나트륨, 칼륨, 질산, 암모늄. 이해 갔죠? 이런 애들이 뭐다? 비가역 반응이다. 큰일 날 뻔했어. 얼굴에 스크래치가. 자, 그 밖에 비가역, 기체, 중화, 연소, 침전. 연소도 뭐 사실 여러분
연소가 무조건 비금속, 탄소화물만 연소하겠어요? 철도 연소하죠. 여러분 철을 연소하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질량이 증가한다. 들어봤죠? 들어봤잖아요. 산소가 따라 붙잖아. 그 산화철은 다시 뭐로도 갈 수 있어요. 사실은 철과 산소로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용광로 집어넣고 냅다 1800도씨 열을 가하면 그게 흐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다고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그걸 비가역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가역이라고 해야죠. 그죠? 그런 겁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가역도 있고 비가역이 있어서 저런 걸 내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동적 평형 상태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목숨을 거십시오. 이게 이 단원, 3단원 전체 가장 큰 핵심이에요. 동적 평형이 뭐냐? 반대말이 뭘까요? 정적 평형이겠죠. 동적 평형, 정적 평형 이거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정적 평형 들어간 거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별이 주결성에 들어가면 내부 압력이 생기죠. 누구 때문에? 수소백 융합 때문에. 기억나요? 그런데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축이 되죠. 이해갑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가 생기죠. 둘이 균형을 이루어. 별의 모양은 어떻다? 일정하다. 이거 무슨 평형이었어? 이거 교과에는 정적 평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알았어요? 정적 평형이라고. 그럼 반응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거지요. 정적이니까. 사실은 그 말이요. 그런 멈출 정자가 아니라 멈춘 것처럼 보이는 평형이다 해서 정적 평형을 쓴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동적 평형입니다. 반응은 계속 일어나는데 마치 밖에서 보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동적 평형의 정의가 뭐냐? 써있지만 잘 봅니다. 1번, 2번 이 둘이 핵심이에요. 동적 평형이란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동적 평형입니다. 누구 하나만 남아있다? 그거 비가역이에요. 둘 다 공존해야 되고요. 두 번째,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0은 아니에요. 멈춘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멈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멈추지 않았는데 속도가 동일해서 멈춘 것처럼 보인다. 이게 동적 평형 상태입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 뭐라고?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한다. 두 번째,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 어떻다? 동일하다.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그 평형 상태의 대표적 예 두 가지예요. 나머지 하나는요, 뒤에서 우리가 쭉 배워야 될 거니까. 두 가지가 뭐냐? 봐봐요. 상평형이에요. 상이라는 게 뭡니까? 솔리드, 리퀴드, 가스. 이 상태를 말하는데 상평형은 이 사이이거나 아니면 요 사이이거나 아니면 요 사이이거나. 시험엔 기출엔 얘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 요거예요. 고체액체는 안 나왔어요. 여지껏. 자, 먼저 얘는 뭐에 해당될까요? 이건 빨간색에 해당되겠죠. 물하고 수증기 사이니까. 맞지? 자, 물을 집어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얘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물의 높이가 낮아져요. 그러다 어느 정도 낮아지다가 멈췄어요. 이때 알아야 될 거. 상평형은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조건을 모르고 풀면 안 돼요.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조건입니다. 그러면 정반응의 속도인 증발 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얘만 그래요. 다시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했다라는 조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정반응의 속도인 증발 속도가 일정합니다. 항상 문제는요, 이렇게 나와요. X 주고 L 그리고 X 주고 G LG로 나옵니다.
LG. 알았어요? 그때 온도가 일정한 상태라면 이 속도가 어떻다고? 일정한다. 이 속도가 얘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저 속도는 일정해요. 그렇다면 누구 속도가 따라와서 잡는 거냐? 얘입니다. 응축 속도가 따라와서 잡는 거야. 증발 속도는 일정한데 응축 속도가 따라와서 잡는다. 그 잡는 과정을 이런저런 말들로 물어봅니다. 자, 제가 던지는 말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 명씩. 한 명씩 물어볼게요. 제일 쉬운 거는 우리 준수한테 물어볼게요. 준수야, 이 실험을 하면 어느 정도 가면은 이 물높이가 일정하잖아? 자, 가가 물입자가 많을까? 다가 물입자가 많을까? 가요. 오, 그렇죠. 잘했습니다. 형우야, 수증기는 가가 많을까? 다가 많을까? 그렇지. 가나다 중에 H2O 입자수는 누가 제일 많을까? 물도 아니고 수증기도 아니고 H2O 입자수. 가네. H2. 예. 예, 갔다. 그렇죠. 저 친구는 4번 맞췄어요. 갔다. 그죠? 4번 맞았어요. 대단한 친구야. 여은아, 증발 속도는 가가 빨라, 나가 빨라, 다가 빨라. 온도 똑같아. 다. 온도 똑같다고. 같다. 그래, 일정하다지. 여은아, 가나다 중에 응축 속도 어디가 제일 빨라? 어디가 제일 빨라? 가. 윤우가 대답해줘. 다해. 시간이 흐를수록 응축이 빨라져서 결국 얘는 어디서 동쪽평에 도달했단 말이야. 지 말이. 읽어보면. 다해서 됐단 얘기지. 질문. 응축 속도 분의, 잘 들어야 돼.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는 가가 커, 다가 커? 가요. 지금 미장에서 물어본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게 마지막 문제야. 이거 제일 어려운 거. 하나는 증발 속도고 하나는 응축 속도일 거야. 기억, 니은 중에. 기억이 누굴까? 기억은 응축일까 증발일까? 빈거야. 저거야. 왜? 증발은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럼 분모가 작아야 1보다 큰 숫자가 되지. 처음에 응축이 작잖아. 점점점 커져 올라오잖아. 저런 거라고 시험 문제예요. 알았냐?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이해가 가면 된 거라고. 오케이? 조건이 뭐냐? T가 일정하다는 조건이야. 그럼 뭐가 일정하다고? 증발 속도가 일정한 거야. 알았어요? H2O 물 입자수분의 수증기 입자수 이런 것도 저기 들어가면 다 맞죠. 여러분, 기억, 니은이 물하고 수증기라면 저 기억이 뭐 해야 되냐? 기억이 수증기여야 되겠지. 그런데 이건 수증기 입자수하고 물 입자수로 1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알았어? 1이 될 확률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동쪽 평행이면 물 입자수와 수증기 입자수 동일한 이거 아닙니다. 속도가 같은 거지 입자수는 천차만별입니다. 아셨어요? 다만 그건 있겠죠. 물 입자수와 수증기 입자수가 일정해지는 거죠. 동쪽 평행이 지나가면. 아셨습니까? 자, 여러분 오른쪽 문제 잠깐 볼까요? 가와 다에서 여러분 이거 일정한 온도입니다. 물의 증발 속도 누가 제일 빠르다고?
가나 다가 똑같다가 정답이에요. 이거 함정으로 정말 많이 나오거든. 다음 수증기 응축 속도는 누가 제일 크다? 다가 제일 크다. 가, 나, 다로 부등호를 치면 됩니다. 이해 갔죠? 여기까지. 자, 이 얘기는 제가 왜 넣었을까요? 바로 진로 선택 때문에 넣었어요. 여러분, 증기 압력이 뭔지 아십니까? 증기 압력.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이에요. 증기 입자수가 가는 압력이라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체도 압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와서 충돌하면 되거든요. 벽면에. 벽면에 단위 면적당 입자가 몇 번 충돌하느냐가 기체들의 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기체는 무슨 기체겠다? 그렇죠. 이상기체입니다. 이상기체. 이상기체는, 여러분, 이상기체는 충돌할 때 무슨 충돌합니까? 물리학 다 하고 있잖아. 물리학 하고 있잖아. 그지? 보죠. 자,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요. 이런 거 느낌이. 저요, 이렇게 하는 게, 저요, 이거는. 다시요. 여러분. 이상 기체는 충돌이 무슨 충돌이다? 완전 탄성 충돌이다. 그럼 봐요. 이거냐? 이거냐? 후자란 말이야.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이게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에너지 손실이 없어야 된다. 근데 이게 면적당 많이 부딪히면 압력이 크다. 질문. 증기압력이란 증기입자수가 부피당 증기입자수가 많으면 증기압력이 크겠죠. 질문 들어갑니다. A라는 물체는 끓는 점이 78도씨예요. B라는 물체는 끓는 점이 100도씨입니다. 자, 50도씨에서 누구 증기압력이 더 클까요? A, B 중에. A보다 B가 끓는 점이 높아요. 50도씨에서 누구 증기압력이 더 클까요? 여러분, 끓는 점이 누가 높다고 그랬죠? B가 높다고 그랬어요. A는 낮고. 그러면 누가 증발하기 쉽다? A가 증발하기 쉬워요, 여러분. 끓는 점이 낮으니까. 이거 2단원 끝자락에서 여러분들 배웠어. 야, 끓는 점이 낮으면 분자간 인력이 약하다, 강하다? 약해야 막 금방금방 상태 변화할 거 아니오. CO2 기체가 분자간 인력이 약해. 물이 약해. 야, 생각을 해봐. 지금 이 상태에서 CO2 액체 본 적 있니? 얼마나 분자들 간에 잡는 게 싫으면 계속 기체로 있겠어. 물은 있잖아, 물은. 그지? 여러분도 입안에도 하나씩 갖고 있잖아. 물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력은 물이 센 거예요, 여러분. 인력이 약해야 금방 증발돼. 기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증기 압력이 높다는 건 끓는 점이 낮다는 거고 인력이 약하다는 거이며 휘발성이 좋다는 얘기고 1몰당 가해지는 증발열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한 말은 알아는 듣겠어요? 1몰의 증발열이 뭘까요? 그 입자 1몰을 놓고 모두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열이에요. 그럼 인력이 어떨수록 증발이 잘 된다고 그랬죠? 약할수록. 그리고 약한 애들은 기화가 잘 될 거 아니야? 그 휘발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휘발성이 좋다. 알겠습니까? 야, 휘발성 좋은 기름을 뭐라 불러? 휘발유요. 그렇죠. 하면 냄새 나잖아요. 알겠어요? 그 냄새가 바로 휘발성이에요. 여러분, 휘발성 좋은 거 마시죠? 어젯밤에도 한 잔 에탄올이에요, 그게. 여러분, 에탄올 함량이, 여러분, 야, 이거 몇 도야? 18.5도. 맥주는 몇 도인데? 3.4도.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에탄올 함량이에요, 퍼센테이지. 그럼 40 이상이면 위스키죠. 걔들은 놓으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위스키를 넣고 라이터에 불을 딱 붙여서 불이 딱 붙으면 상당히 높은 도수의 위스키. 러시아 애들은 불 딱 붙여놓고 불을 막 이겨.
추운 나라니까 아시면 훈훈하죠. 저는 그 위스키 이렇게 달으면 냄새 막 나잖아. 그럼 벌써 쓰러져. 그 냄새에 좀 기절합니다. 술지 못 마시고. 여러분 이 그림이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딱 그리잖아요. 여기다 그래프. 여러분 누가 증기압이 제일 높아요? 다이 에틸 에틸가 제일 높죠? 제가 끓는 힘이 제일 낮은 애예요. 끓는다는 건 여러분 잘 봐. 끓는다는 건 외부 압력과 증기압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760. 이게 1기압이거든? 봐봐. 요거 만나는 점. 여기는 공교롭게도 여기가 바로 다이 에틸 에틸에 끓는 점. 그럼 여기가 78.4도 에탄올에 끓는 점, 100도씨가 물에 끓는 점이 되는 거지. 이해가는 스키? 다시 얘들아 따라해봐. 증기압력이 높다는 건, 분자간 인력이 약하다는 거, 휘발성이 좋다는 거고, 1몰의 증발열이 약하다는 얘기야. 이해가니?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적어주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이해가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온도에서 분자간 인력이 약하면 증발 속도가 클까요? 작을까요? 분자간 인력이 약하면 맞아요. 큽니다. 정말 잘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건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의 상층형인데 제가 여러분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게 물이에요. 이게 이산화탄소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로축은 압력이고요. 가로축은 온도라면 여러분 1기압 알죠? 아까 760. 1기압일 때 쓱 그어요. 그었을 때 만나는 점 보이죠? 여기가 끓는 점이고요. 왜? 이게 증기압력 곡선이거든. 물하고 수증기. 그 다음 여기가 0도씨예요. 융해 곡선. 이 물만 이렇게 생겼어. 이쭉 벌어지는 느낌. 물만 이렇게 생겼다고. 삼중점이. 나머지 다 이렇게 생기거든. 무슨 얘기냐면 압력과 온도를 갖다 놓고 보면 다 이렇게 생겨야 돼. 이게 정상이야. 다. 이게 고체고 액체고 기체야.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얘만 이렇게 벌어진다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고? 바로 이거요. 압력이 세면 녹는 점이 떨어져. 그래서 너희들 날카로운 나를 신발에 딱 착용하고 이렇게 얼음덩어리 위에 쓰잖아? 그러면 잘 미끄러져. 압력이 세지니까. 그게 뭐야? 스케이트야. 알았어? 그렇게 같은 몸무게지만 면적을 좁히게 되면 압력이 세져서 잘 미끄러진다. 그래서 여러분 얼음에다가요 이렇게 철사줄을 둘러갖고 줄을 매달아 놓잖아요. 여기 줄이 통과합니다. 왜? 녹아서 녹는 떨어지니까. 근데 통과할 때 위에는 뭐예요? 얼어요. 그래서 통과해요. 밑으로. 아시겠어요? 그게 이 선 때문에 그런데 우리한테 상평형 그래프를 그려준 건 그냥 이런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됩니다. 물만 그렇거든. 자 보세요. 물은 온도가 상승을 했을 때 그죠?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압력이 계속 높아지는 것이 사실은 이게 증기압력, 우리가 아까 봤던 증기압력 곡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융해 곡선은 오히려 압력을 세게 하면 오히려 녹는 점이 떨어집니다. 압력을 세게 하면. 그게 스케이트다. 대표적으로. 자, 여러분, 요 점이 뭔지 알아요? 삼중점이라는 점이. 요 온도와 압력에서 얼음, 물, 수증기가 모두 존재할 수 있는 점을 삼중점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산화탄소. 삼중점이 여기입니다. 요때 압력 얼마인가 보세요. 5.1기압이에요. 우리 지구가 몇 기압이죠? 1기압이죠? 그래서 지구는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뭡니까? 액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액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액체가 존재할 수 없고 우리 지구에서는요 드라이 아이스 고체 아니면 CO2 기체로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저걸로 그냥 보여준 겁니다. 다음, 자 이거를 또 뭐라고 합니까? 용해평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선 그래프는 그리지 않을 거예요. 왜?
사실 이 용매의 양도 그렇고 온도도 일정하면요, 용의 속도도 거의 일정해야 정상인데 얘들은 그들의 결정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아까 우리가 상평에서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속도 일정하다고 그랬죠? 그것까지는 안 물어봐요, 얘들. 다만 이건 물어봐요. 잘 보세요. 지금 빨간색의 화살표만 있다는 거죠. 여기에 고체를 넣고 시간이 지나가면 고체의 크기가 자꾸 줄 겁니다. 맞죠? 줄다가 어느 정도 가면 고체 크기가 일정해질 거야. 이게 용의 평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를 용의 평형 상태라고 봅시다. 빨간색 화살표 3개, 파란색 화살표 3개. 자, 봅니다. 처음엔 4개였는데 여기선 3개가 되었다. 아, 용의 속도도 조금은 주는구나. 변한다는 거죠. 증발 속도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 되면 반응이 멈춘 상태가 아니잖아요. 맞죠? 잘 봅니다. 빨간 색깔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죠. 용의 속도. 근데 파란 색깔은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인 거야. 고체 방향으로 들어오니까 석출 속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 용액을 무슨 용액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포화용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용액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해도를 따질 때 여기에 들어간 질량을 이 온도에 용해도 대신 물이 100g일 때 이렇게 조건을 주죠. 이걸 포화용액이라고 부릅니다. 포화용액 상태가 되면 그 덩치, 그 고체 크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게 평형이 멈춘 게 아니라는 실험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잘 들어요. 여기다가 백설탕 100g을 녹여요. 물 여기다 채우고. 그랬더니 다 안 넣고 설탕이 남았어. 동적평형이죠. 포화 상태고요. 근데 거기다 흑설탕 알죠? 흑설탕. 걔를 100g을 또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의 높이가 조금 높아집니다. 부력 때문에. 그쵸? 그리고 여기에 설탕의 덩치가 좀 커져요. 그런데 이 용액이 문제예요. 아까 백설탕 녹였을 때 무색이었죠. 흑설탕 녹이면요, 얘가 약간 황색으로 돼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반응이 멈춰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탕이 한 80개 녹아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입자가. 그럼 흑설탕을 집어넣으면 전체 80개는 변함이 없고 한 30개 정도가 흑설탕이면 50개 정도가 백설탕, 이렇게 80개는 그대로 유지되고. 왜? 반응이 멈춘 게 아니라는 거죠. 아셨어요? 됐습니까? 그게 바로 실험에서 가끔 나오는 문제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용액의 상태, 포화용액. 우리는 적어보는 거죠. 동적 평형 상태가 바로 포화용액 상태고요. 불포화는 아직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고, 과포화는 여기서는 안 다뤄집니다. 과포화는요, 그 중학교 때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불포화 상태에 있던 어떤 그 용질 물질을 온도를 확 낮춰. 용해도를 지나. 그러니까 포화 상태를 지나서 과포화 상태로 딱 넘어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얘가 녹아야 되는 녹지 않은 상태. 알았어? 불안정한 상태를 과포화라고 불러요. 그때는 칼 끝으로 비거를 찌 긁거나 아니면 젓가락 있죠? 그런 걸로 땡 치면 오르르 가라앉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과포화는 아주 찰나의 상태입니다. 아까처럼 설탕이 잔뜩 녹지 않고 나면 과포화. 이런 큰일 납니다. 그건 포화예요. 알았어요? 제일 웃긴 게 이거죠, 여러분. 용해도 곡선 상에 있으면 용질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용해도 곡선상은 포화 상태잖아요. 용해도 곡선상. 그럼 그 이론적인 거거든요. 그땐 용질이 없어야 돼요. 다 녹았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최대로 녹아있는 게 용해도 곡선 아닙니까? 그러면 용질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게 이론적인 상태라고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동적 평형 상태는 방울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게 진짜예요. 근데 이론적인 용해도 곡선상도 동적 평형 상태가 될 수는 있어요. 이론적인 거죠. 왜? 나오자마자 사라져. 이런다는 얘기거든요. 아셨습니까? 자, 설탕의 용해와 석출은 이미 선생님이 설명을 다 끝냈고요. 알았습니까? 자, 뭐 백설탕을 넣고 흑설탕을 넣어서 용해 평형을 또 도달을 시켜봤고, 자, 염화나트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3짜리 NaCl을 녹였어요. 그래서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24짜리 나트륨을 넣어도
그 물속에는 24 나트륨 이온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평형이 유지돼도 멈춤은 아니기 때문에 라는 얘기죠. 자, 화학평형. 자, 화학평형이라는 거죠. 화학적 평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봤던 상평형이나 용액평형 같은 물리적 평형하고 얘는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 얘들은 농도가 엄청난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식을 딱 보죠. 정반응과 역반응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반응이 진행되면 반응물은 자꾸 줄죠. 생성물은 자꾸 늘지요. 그럼 반응물은 농도가 줄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요. 생성물은 늘기 때문에 역반응 속도가 늘어요. 둘이 만나는 시점이죠. 자, 다시요. 쟤들은 시간과 속도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정반응은 이렇게 계속 줄어서 내려가요. 역반응은 올라가요. 둘이 만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습니까? 자, 그럼 앞에 평형과 공통점은 뭘까요?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까지 정반응 속도가 항상 누구보다 빠르다. 역반응 속도보다는 빠른 겁니다. 앞에서도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항상 빨랐잖아요. 용해 속도가 속출 속도보다 항상 빨랐잖아요. 역반응이 와서 따라잡는 추세였잖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농도는 뭐를 말하느냐는 거예요. 농도는 여러분 보세요. 반응물의 농도는 항상 줄어야 돼. 그래서 줄어드는 얘가 무조건 반응물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주는 얘가 반응물이고 늘어나는 애가 누구라고? 생성물입니다. 자, 근데 이 농도를 누구 쓰느냐는 거예요. 농도. 바로 이 농도를 씁니다. 몰 농도를 씁니다. 몰 농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몰 농도에 대한 정의를 조금씩 알려가면서 갈 거예요. 이거 4단원 1에 나오는 거. 형우가 우리 안 나온다는 거. 그죠? 절대 안 되겠다, 학생이. 얼마나 멋져. 안 배우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로. 저 농도 값이요. 어쨌거나 저렇게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하냐. 여러분, 여기 평형 상태겠죠? 이 시간 이후로 평형일 거 아니에요? 저거요.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적잖아요. 그러면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 누가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느냐?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왜? 생성물이 많잖아요. 반응물보다. 맞아요? 근데 봐요.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요? 보세요. 이거 농도인데, 이게 NO2고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누가 많아요? 반응물이 훨씬 많죠. 평형에 도달했는데 생성물이 많지 않고 반응물이 많았다면 이건 무슨 반응이 우세한 상태다? 역반응이 우세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공장 CEO야, CEO. N2O4라는 사산화 이지수를 많이 확보해야 돼. 위에 실험을 행할 거냐, 아래 실험을 행할 거냐. 당연히 위에 거야. 이거를 따져가는 것이 바로 르샤틀리 원리야, 마지막에. 그럼 뭐냐고? 이런 거지, 얘들아. 잘 봐,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반응을 딱 보는 즉시 뭘 봐야 되냐면, 계수를 비교해야 돼, 계수. 여기 앞에 계수 얼마냐? 2. 얘는 얼마냐? 1. 무질소도가 정반응으로 가면 감소하니 증가하니? 무질소도가? 두 개가 하나로 간다고. 두 명이 한 명 됐다고 무질소도 증가해, 감소해? 감소요. 발열이라고. 그래서 이거 딱 보고 아, 이거 열이 발생하는 반응이구나. 알았냐? 얘들아, 발열이 뭐니?
우리 생명과학을 좀 했던 친구들은 알 거야. 얘들아, 이게 에너지 준이라면 이거 발열이야, 흡열이야? 그래, 이거 발열이야. 자, 노란색이 반응물이야, 빨간색이 반응물이야? 야, 이것도 모른다. 아니, 항상 우리 무슨 물부터 써? 반응물부터 쓰잖아. 노란색이 반응물이지, 뭐, 그걸 고민을. 그럼 물어볼게. 반응물이 에너지가 높아, 생성물이 에너지가 높아? 반응물이 에너지 높지? 얼만큼 높아? 그러면 요거 차만큼. 이걸 Q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 반응물은 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얼만큼 높아? 반응물은 자 이렇게 가역 반응을 하는데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얼만큼 높아? 이만큼 높아. 이해 갔냐 이거 지금? 이 꼴이니까 이 꼴이라고 보면 된다니까? 그러면 잘 봐. 이 열이라는 거 온도잖아. 이 온도를 어떻게 하면 정반응이 잘 일어날까? 이런 거야. 이거 방학 때 배워서 내가 니들한테 지금 기억 하나 물어보는 거야. 이 온도를, Q를 낮추면 정반응이 잘 일어날까? 높이면 잘 일어날까? 낮추면. 맞으면 잘 일어날까? 안 맞으면 잘 일어날까? 네. 맞아요. 잘. 항상 부족하면 채우려고, 많으면 줄이려고. 이게 르샤틀리 원리야. 기억나? 이 열이 낮아지면 그걸 채우려고 정반응이 일어난다고. 이걸 높이면 줄이려고 역반응이 일어나고. 기억나냐? 자, 이제 봐봐. 이런 반응이 있어. 선생님 말 잘 들어. 먼저 얘가 적발적인 건 알지? 얘만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올랐잖아. 엄청 진할 거야, 적발세. 시간이 좀 흐르잖아? 그러면 이 반응이 진행이 돼. 그래서 조금 덜 진해져. 자, 요거 동쪽 평형 상태야. 여기에는 N2O4가 없지만 여긴 있다고. 이해하니? 평형에 도달해서. 그런데 온도를 높이면 역반응이 진행된다. 어떻게 될까? 이가 열이잖아, 열. 이걸 높이면 역반응이 진행돼서 어떻게 된다? 얘보단 진해지겠지? 얘보단 진하지 않다고. 얘는 전체가 다 NO2니까. 이해가냐? 근데 온도를 어떻게 하면 낮추면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지, 온도 낮추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 질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어디에 N2O4 없어? 기억에만 없는 거야. N2O4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된 데가 어디야? 리을이지. 그치? NO2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 건 역시 기억이야. 내가 동적평형만 물어보지 않았잖아. 이런 게 함정이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알았니? 뭐, 얘 계산하고 평형식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 원리대로 물어보면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이해 갔어요? 뒤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니까 중화고사를 제가 치르고 보니까 안 풀더라고요. 문제를 안 풀어요. 왜 안 푸냐 했더니 문제를 푸는 건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이 풀을 건데 제가 미리 풀어놓은 선생님이 할 일이 없잖아요. 뭐 이러면서 헛소리를 만발하시는데. 여러분 1번
그냥 1번은 가장 기본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잊어먹을 거가 보는 거예요. 화학평형은 두 가지만 생각하라고 했죠. 속도가 동일하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한다. 1번 X. 이해가요? 2번 X. 이거 맨날 나오는 문구예요. 맨날 나오는.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입니다. 그런데 4번에 생성물의 동일한 농도가 유지된다 틀립니다. 농도가 1대1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때 반응물이 많게 생성물이 낮게 유지되면 정반응이 우세한 거고, 생성물이 많고 반응물이 높고 생성물이 낮으면 역반응이 우세한 거고, 생성물이 많고 반응물이 적으면 정반응이 우세한 거, 그거예요. 그거 됐죠? 가역과 비가역 풀어보시고요. 됐습니다. 여러분 6번 상평형이에요. 상평형. 맨날 우리가 물하고 수증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17조 풀 뜯는 염소를 기억나요? 플루린 염소 브로민 이거지. 이때 브로민이 액체예요, 여러분. 응? 17조 할로젠 원소 중에 B걸2라고 불리우는 브로민이 액체라고요. 그것도 젓갈색. 자, 얘를 집어넣으면, 액체를 집어넣으면 뭐 한다? 얘가 증발합니다. 이때 주의점. 증발이 되어서 이 액체가 모두 사라지면 끝장입니다. 실험이 아니에요. 액체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액체가 충분히 증발해 남을 만큼의 액체를 넣어야 됩니다. 여기다. 이해 갔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읽어보시면 더 이상 진해지지 않는다. 이거 동쪽평에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반응이 멈춘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브로민 가스랑 브로민 액체가 동일한 개수만큼 있는 건가? 아니잖아요. 이게 함정이라고요. 자, 가에서는 증발이 음축보다 크다. 여러분, 얘가 동쪽평형 전이에요. 전은 무조건 정반응이 우세합니다. 상평형은요. 아셨어요? 나에서 브로민은 상평형을 이룬다. 빙고. 나에서는 봐봐요. 이런 어거지 같은 디귿 같은 문장이 계속 나온다고. 더 이상 반응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동그라미 치는 순간 내에서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예요. 아셨습니까? 명심하세요. 자, 여러분 7번 보세요. 밀폐된 용기에 XL, X가 뭐 H2든 Br2든 상관없어요. 얘를 넣고 XG의 응축 속도를 그럼 역반응이잖아요. 역반응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T2에 가서 동쪽평을 이뤘다고 글씨에 써 있어요. 제발 읽어요, 좀. 글씨 좀. 안 읽고 상상하지 마시고. T1에서 증발 속도는 V1보다는 당연히 큽니다. 질문 던지죠. T1에서 증발 속도는 얼마일까요? V2입니다. 그렇죠. 얘가 증발 속도까지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증발 속도는 이 실험에서 무조건 V2였던 거야. 기억나요? 다음 T2에서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문제예요. 난 사람이 아니에요. 걔 돼지예요. XG의 몰수는요, T2에서와 T1에서가 당연히 크죠. 하지만 XL의 몰수 그러면 또 반대예요. 이해가요, 이건? 됐습니다. 여러분 02번 기본인데 기본 아닌 기본 같은 문제예요. 자, 봅니다. 여러분 시간이 t일 때 얘들은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했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물어봤어. 얘들아, 이거 몰수라고 보면 돼. 얘들아, 자, 분모는 누구고 물의 몰수고 분자는 누구야? 수증기 몰수야. 얘들아, 그럼 처음에는 얘가 당연히 많았겠지. 얘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얘가 줄고 얘가 늘기 시작하면서 커지겠지, 점점 숫자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까? 일정해지겠지. 그때 값은 1이다. 맞아? 아니야. 1이 아니어도 돼.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어. 일정해지기만 하면 돼. 누가 정답이겠냐?
T일대가 동쪽 평행이라고 불렀으니까 T일대 일정해야지.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꾸 커지는 값이니까. 이해 가요? 요거 뒤집으면 이게 정답이에요. 알죠? 뒤집으면. 그럼 여기 값 1이죠. 맞죠? 오, 안 속는데 저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다음 여러분 04번 보세요. 미지수로 써놨어요. 괜찮죠? 왜? 사실 글을 읽지 않아도 여러분 몇 초대가 저기 동쪽 편인 건 알겠죠? 눈으로. ET일 때잖아. 같잖아요. 그 X 뭐겠어요? A죠 당연히. 맞죠? 그럼 B는 A보다 어떻다? 작다. 그거죠. 이해 갑니까? 됐죠? 그래서 뭐 디귿 같은 말, 저는 개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나머지는 재밌을 겁니다. 풀어보면 야 요렇게 장난을 치네 라고 생각을 할 것이에요. 됐습니까? 됐나요? 됐나요? 더 이상 뭐 난이도 부끄럽죠? 좋습니다. 많이 묶었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를 트느냐? 여러분 몰롱도를 피세요. 몰롱도를 핍니다. 아마 2단원일 거예요. 2단원. 4단원에 02. 여기를 하고 평형상수를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용액을 배울 거거든요. 용액은 뭐죠, 여러분? 용액은 이겁니다, 이거. 균일한 혼합물이에요. 용액. 그럼 혼합물이니까 용매와 용질이 섞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뤄지는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이 그냥 거의 99%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용액. 용매가 누구다 이거죠? 물인 거죠, 물. 아셨어요? 물질의 상태와 용액을 따졌을 때 용액은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고체 용액도 있고요. 액체 용액도 있고 기체 용액도 있을 수 있어요. 다 균일 혼합물이고. 알았니? 하지만 우리는 무슨 용액만 다룬다? 액체 용액만 다룹니다. 그것도 용매가 뭐인? 물인, 수용액. 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아셨죠? 대신 합금도 고체 용액인 거 명심하시고요. 알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반도체니까. 알겠니? 다음. 용매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용매랑 용질이 섞여야 되므로 용매 간의 인력과 용질 간의 인력보다는 용질 간의 인력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수용액이 되잖아요. 용액이 돼버리잖아요. 끓는 점이 높아져요. 용액이 되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고. 왜요? 순수한 용매일 때는 표면에서 막 증발이 일어나다가 액체 내부에서도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끓는 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용액이 돼버리면 용질이 용매를 못 날아가게 잡아요. 힘이 좋으니까. 좀 더 높은 온도가 돼야 간신히 증기압력이 대기압과 같아질 수가 있어요. 끓는 점이 상승한다는 거.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상승하면 여러분 용매가 계속 날아가잖아. 농도는 계속 진해지겠죠. 그럼 끓는 점은 계속 높아집니다. 끓는 점은 계속 높아지지만 증기압력은 일기압으로 똑같아요. 외부 압력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진로 선생에 가서 배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농도가 떴어요. 우리가 농도를 따질 때 이 퍼센트 농도를 따져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물 농도만 다루는 거니까 퍼센트는 잠깐 밀어놓읍시다. 아셨어요? 물 농도만 갖고 따져볼게요. 물 농도 여러분. 자, 물 농도의 정의가 뭡니까? 이 물 농도는 말입니다. 액체 상태에서 다뤄지는 물질이고요. 액체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건 실험을 할 때
고체는 섞이지 않아서 힘들고 기체는 너무 민감해서 어려워서 액체를 많이 다룹니다. 아셨어요? 액체 용액을 많이 다루는데 정의를 때려야 되겠죠. 정의를 어떻게 때리느냐? 기본이 이겁니다. 용액 1리터예요. 다만 우리는 얘를 뭐로 따져주자? 용액 1000ml로 따져주자. 다만 용액이니까 온도는 어때야 된다? 일정해야 됩니다. 왜요? 이게 부피거든요. 용액 부피 정도 되면 온도에 민감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용액 1리터를 재는데 용액이라는 게 뭡니까? 용매와 뭐를 합친 거예요? 용질을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용질의 몰수가 1리터 속에 용질의 몰수가 몰농도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걸 해석해 봅시다. 무슨 얘기냐? A 몰농도가 있다는 겁니다. 뭐 X라는 분자량은 스몰 X라고 합시다. 분자량은. 이거 분자량입니다. 화학 식량이라 합시다. A 몰농도 X까지만 쓸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용액 몇 밀리터 속에? 1000ml 속에 이거죠. 용질 X가 이만큼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뜻이에요. A몰만큼입니다. 이해 갔어? 다만 여기다가 질량을 더 더해준다면 몇 그램 있다? 여러분 이거 해석해봐. 1몰은 무슨 그램이야? X그램. 이해 가냐? NA계. 또 오버까지 친다면. 그런데 얘가 A몰이면 몇 그램 있어? 이거 이해가? AX그램. 여기까지 하는 게 너희들이 나중에 가서 중간에서 하는 거야. 우리는 요것이 요렇게 바뀐다는 것만 알면 돼. 이해갔냐?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 대괄호. 잘 보세요. 제가 요렇게 쓰면 무슨 뜻이야? X의 몰농도란 뜻이에요. 저게. 대괄호가 쳐 있으면. 알았습니까? 몰농도를 대괄호로 표현한다. 알았지?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빨리 원위치로 합니다. 뒤에 가서 몰농도는 다시 배울 거고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3단원에 소단원 공이 바로 평형 상수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자, 편하게 마음을 가지십시오. 왜 여기는 여러분들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날까요?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뭐 학교 학생들이 다양해요. 여러 학교들이. 근데 애들이 점수가 좀 낮았던 학교들이 뭐였냐면 약간 스토리텔링 비슷하게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단대평이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중간에 뭐가 나타나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되니까 애들이 하나도 못 풀어. 왜 그럴까? 암기로 됩니까? 암기로. 우리 당장 앞에서 동쪽평형 배웠잖아. 그리고 화학평형 배웠잖아. 아, 화학평형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내고 속도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반응물의 농도가 준다, 생성물의 농도는 는다, 이런 것만 배우고 왔잖아. 과학자들이 동일한 실험을 할 때 질량을 다르게 하거나 몰수를 다르게 하거나 뭐 했을 거 아니겠냐? 온도를 일정한 유지한 상태에서 그랬을 때 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자주 하다 보니 와우. 아이고 이게 나가쇼. 부끄럽네. 본체가 나갔어. 아 무슨 말이냐면 스위치를 껴놓고 온을 안 해놨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많이 부끄러워지죠. 그렇지만 제가 놓친 부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동일한 실험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들에게 어떤 규칙성이 있다는 걸 실험적으로 밝혀내요. 어떤 화학 반응이든
그 반응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값을 나타내면 질량이 어떻고 몰수가 어떻든 간에 얘들은 동일한 값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거든요. 그 실험적으로 밝혀진 값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외워야 돼요. 뭔가 공식으로 유도된 값이 아니라 실험적으로 밝혀진 값이기 때문에 외워야 된다고. 옛날에 일부 선생님들이 화학 반응 속도식을 가지고 유도해서 쓱 긁어내가지고 사기를 친 적이 있어요. 그거 그렇게 유도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 저기 물질과 에너지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는 것이 화학 평형이라는 거 알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봐봐요. 반응물이 얘예요. 우리가 알고 온 건 딱 하나예요. 무질소도가 감소냐 증가냐. 감소. 이거 발열이야 흡열이냐. 발열. 이건 알고 왔다. 이해가니? 그래서 열 에너지가 오른쪽에 표현된다. 이런 건 난 외우고 왔단 말이야. 이해가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NO2 기체를만 딱 넣어놨더니 얘 하나만 딱 넣어놨더니 색깔이 진하겠지? 좀 있으면 옅어지더라. 왜? 이 반응이 진행이 돼서. 두 번째, N2O 하나 넣어서 무색이겠지? 무색, 사산화이질소. 근데 조금 있으니까 진해지더라. 왜? 이 반응이 일어나서. 이게 뭘 알려주는 거지? 온도만 같다면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누구든 넣는다면 동일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동적 평형으로. 알았니? 다만 지금 얘 봐봐라. 빨간 색깔은 줄고 파란 색깔은 늘고 있잖아. 빨간 색깔이 무조건 반응물이면 알아야 돼. 줄어드는 애가. 여기는 누가 주냐? 파란색이 줄었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세부축에 저렇게 모눈종이 값을 쳐놨을까? 여기 잘 봐. 빨간 색깔이 줄었는데 이만큼 줄었다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줄었다. 그런데 파란 색깔이 얼만큼 늘었나 봤더니 이만큼 늘었어. 이들이 정확히 빨간색 길이와 파란색 길이가 2대 1이더라는 거야. 이거야. 다시 파란색이 요만큼 줄었어. 빨간색이 이만큼 늘었어. 정확하게 얘들이 1대 2더라는 거야. 알았어? 여기서 과학자들이 딱 생각을 해낸 거야. 쟤들은 반응을 저렇게 하는 거지. 2대 1로 혹은 1대 2로 반응을 저렇게 하는 거야. 개수비대로. 그러다 보니 반응이 끝나면 남은 물질까지 1대 2나 2대 1은 아니라는 얘기야. 얘들은 그냥 일정하게 유지될 뿐이지. 다만 우리는 이걸 보고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일어났다. 이건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막막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부터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할 거라고. 자, 어떤 표현을 쓸 거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옵스. 자, 화학평형 상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1번, 2번. 아까 빼박이야. 그대로 옮겨놓은 거야. 속도 동일해요. 반응물 생성 공존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까랑. 자, 세 번째 봐봐. 조건이 있어.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이라는 증거야. 온도와 압력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얘들은 평형 상태가 도달했을 때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야. 조건을 붙여놨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 네 번째, 가역이므로 반응 조건이 같다면 앞에서 봤듯이 NO2에서 출발한 화학 반응이나 N2O4에서 출발한 화학 반응이 동일해진다는 얘기야. 알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들 반응물분의 생성물 값을 그대로 비교하잖아? 동일한 값이 된다는 얘기야. 왜 그래? 이거 이렇게 따라가 봐. 이거 이렇게 따라가 봐. 동일한 값이 나온다고. 알았냐? 정반응을 출발하든 역반응을 출발하든 얘들은. 알았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값에 대한 셈을 하기 시작한 거야.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라고. 자, 다섯 번째. 반응식의 개수비는 아까 내가 얘기했지. 개수비 2대 1이었잖아.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한 농도비와 같다는 얘기. 개수비. 우리 개수비는 몰수비다 배웠잖아. 앞에서. 또는 부피비다 이런 것도 배웠고 맞지? 화학 반응에서 똑같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저 계수는 반응물로 따지면 감소한 농도비와 같고 생성물로 따지면 증가한 농도비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B가. 자, 여기 한번 볼까? 반응이 정지된 상태가 아닌 동적인 평형 상태의 값을 놓았을 때 그들의 정반응과 역반응이 어떨 때? 같을 때 우리는 뭐에 도달했다?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라지 A는 스몰 a만큼 감소할 거고 라지 B는 스몰 b만큼 감소해서 C하고 D는 원래 없었을 거예요. 0이었을 거예요. 0. 그런데 스몰 c만큼 생겼고 스몰 d만큼 생겼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 아셨습니까? 자, 이제부터 이것을 숫자로 나타낼 겁니다. 여기 조건, 동쪽 평형 상태 조건은 그대로. 더 이상 빼박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한 번 더 강조. 공존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됐습니다. 자, 평형상수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뭘로? 실험으로. 그래서 이거 외우십시오. 어떤 화학 반응식이 있다면 과역 반응일 때 우리 K는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수로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앞에 스몰 a, 스몰 b 같은 개수는 지수로 올려라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얘가 아마 가장 친숙하게 왔을 거예요. 이게 무슨 법이에요, 여러분? 딱 쓰기도 전에 알아야죠. 무슨 법? 하버법이라 해가지고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반응으로는 두 개죠. K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평형상수는 수소가 반응물에 있고요. 질소가 반응물에 있고요. 암모니아가 생성물에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지수를 이렇게 개수를 지수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평형상수 K입니다. 더 큰 그림은 분모가 누구다? 반응물 농도라는 거죠. 분자가 누구다? 생성물 농도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딱 하나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K가 크다는 건 1보다 K가 크다는 건 반응물이 많다는 거야? 생성물이 많다는 거야? 생성물이 많다는 얘기잖아. 그럼 무슨 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다?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단순히 말하잖아. 얘들아, 이게 무슨 반응이야? 이거야. 그잖아.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니까. 그럼 이건 무슨 반응이야? 이거야. 역반응이라고. 이해가니? 그런데 이 반응들이 어디로 쏠려서 평형에 도달했냐는 거야.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쏠리면 생성물이 많겠죠.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하면 반응물이 많겠죠. 그때 1보다 크냐? 정반응 우세. 1보다 작냐? 역반응 우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K예요, K. 자, K는 상대값이기 때문에 원자량 같은 것들처럼 단위가 없어요. 그냥 1보다 크냐 작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4분의 1은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야,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야. K 4분의 1.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지. 이해가냐? 1보다 작잖아. 반응물이 몇이고 4고 생성물이 1이라는 꼴이야. 그냥 그렇게. 아셨습니까? 자, 근데 말이에요. 이건 균일한 상태일 거고요. 기체만 있잖아요. 다른 상태가 들어오는 걸 불균일 상태라고 해요. 그때 여러분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이런 화학평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놈은 너무 많이 있어서 영향력이 미비한 상태예요. 그게 고체와 액체입니다. 고체인 솔리드와 액체인 L이 있다면 과감하게 K값에서 뺍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도 K가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돼요? 얘도 K도 사실은 CaCO3 그 다음에 CaO 그 다음에 CO2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얘들의 물농도는 이 평형에 커다란 영향을 못 준다 이거죠. 너무 많아서.
결국은 이렇게만. 알았어요? 불균등 평형에선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누가 누구를 빼라? 고체와 액체를 빼라. 자, 평형상수 K 외웠습니다. 이 값을 가지고 이제 활용합니다. 자, 평형상수를 구해봅니다.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평형상수식을 쓰고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평형상태의 농도를 구하면 그 농도를 평형상수식에 대입하면 상수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번 보세요. EX1. 자, 봅시다. 이게 평형상태라면 평형상수식은 어떻게 씁니까? 아까 썼던 대로 보세요. K는 반응물이 질소 물농도, 수소 물농도,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렇게 쓰면은 답이에요.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식과 함께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평형상수라는 저 몰농도는 평형농도입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풀어낸다면, 반응식이 균등평형이잖아요. 다 기체입니다. 그리고 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K를 딱 넣습니다. K는 이렇게요. 처음에 A의 몰농도하고 B 몰농도를 쓴 다음에 제곱을, 개수를 지수로 올려야 되겠죠. C 몰농도 여기까지 올렸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 제시한 대로 보세요.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어? 뭐 누가 있었겠어. 이렇게 뭐 위에는 없었고 뭐 해가지고 얘들이 1대 2대 2로 반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사라지고 얘들은 나타나고 얘 사라지고 얘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1대 2대 2로. 그래서 나온 값이 A는 0.2 몰농도가 남았고 B는 0.4 몰농도가 남았고 C는 0.8 몰농도랍니다.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들 추론할 수 있어 없어요? 요거 하나만으로 요 값은 뭐가 되는 거야? 0.8이 되는 거지. 그럼 이것도 얼마야? 0.8이지. 이거 얼마겠냐? 1.2. 얘는 0.4지. 0.2. 이렇게 다 추론돼요. 이해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 그럼 이렇게 봅니다. 0.2 몰농도에 뭐가 되고요? 곱이 되고 얘는 0.4 몰농도 제곱이 되고 얘는 0.8 몰농도의 제곱이 되면 0.4, 0.8 두 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올 거고. 맞죠? 그럼 10분의 2잖아 이거. 2하고 약분. 그래서 20이라는 값이 떨어집니다. 알았어요? 이해갑니까? 오케이. 자, 요 문제만 하나 풀고 끝내겠습니다. 잘 보세요. T도시에서 얘들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농도가 처음 각각 이것이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났더니 이걸 한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얘는 다 써서 풀으라는 얘기예요. 자, 상태는 생략하고 풀어줄게요. 이렇게 써 있는데 처음에 얘가 0.4 몰농도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B가 0.4 몰농도가 있었던 거야. 얘는 0이야. 자, 얘들이 1대 3대 2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뭐야? C가 0.2 몰농도 생긴 거야. 이것만 알려줘서 그럼 니들은 요거 올려. 얼마니? 이렇거든. 그럼 이거 얼마 반응했겠냐? 이거 반응했지.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얘 얼마 반응하고. 그러면 이거 나오잖아. 그지? 이거 얼마니? 0.3. 얘는 얼마고? 그럼 이 식을 어디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야. K는 이거예요. A 몰농도에 B 몰농도의 세제곱에 C 몰농도 제곱으로 이렇게. 그럼 A 몰농도는 0.3 몰농도고 곱하기
0.1 몰농도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는 0.2 몰농도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이거 푸는 거. 그럼 일단 봐봐요. 0.1은 다 지워지고 0.1 하나만 남고요. 얘는 뭐가 됩니까? 4죠 그냥. 2는 4. 그 다음에 이 둘이 곱하면 100분의 3이에요. 그럼 3분의 얼마가 돼요? 4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이해 갔습니까? 자, 여기부터 이제 상수를 구해서 느샤틀리 원리까지 다음 시간에 끝내버릴 거예요. 여기. 알았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